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아까 우리가 1부 시작할 때 예고 드렸던 대로 세 가지 큰 안건,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양정철의 호가의, 괴물반스 전강원에 대해서 논의하겠는데 그 전에 남북관계, 조미관계와 관련된 짧은 논의를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선생이 작고를 하셨죠. 네. 5일장 사회장으로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측에서 이희호 선생의 별세에 조문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해왔죠. 네, 어떤 방식입니까?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대신해서 조화를 판문점에서 전달을 하고 갔죠. 빈소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조의 표시 발언을 전달을 해줬고, 네. 남측에서는 이 판문점으로 누가 마중을 나갔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제 장례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지원,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15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는데 아마 대화가 무엇인지에서 꼬치꼬치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박지원 의원에게 꼬치꼬치 잘 묻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원칙선에서만 답변을 하는 방송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지원 의원은 다른 매체에 출연해가지고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혔지만 사실 그런 대화 내용은 바로 밝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도 음성은 끄고 화면만 녹화를 해서 보도했으면 일단 그런 예민한 이 장면 같은 것들은 일종의 역사적 사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까발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여정을 통한 남북 정상의 간접 대화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여정 부부장을 마중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2m짜리 조화. 조화는 상당히 세련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글씨도 아주 멋지게 썼던데 그것을 빈소에다가 진열을 물론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겁니다. 이 조문 방식이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도 아니고 또 정상적인 방식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영광에서 농촌활동을 할 때 같이 계시던 분이 북에서 조문단을 보낼까요? 하고 나한테 묻길래 아마 안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문을 한다면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문단은 구성을 안 했고 김여정 부부장이 조화와 김정은 위원장의 일단 메시지를 가지고 판문점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만 없다면 조화를 배달하는 역할을 김여정 부부장이 한 거라는 이러한 시각도 가능하죠. 이러한 북측의 조문 방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짐작하기란 건 아주 쉬워요. 쉽게 해서 당분간 남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남측과는 더 이상 전향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우리는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북측 지도부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북측은
대미 관계의 타결 없이 대남 관계의 진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뚜렷이 인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6.12 회담, 조미회담 1주년을 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거든요. 네. 네. 이것은 먼저 조미 관계에 타결을 해야만 너희들은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남측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히 저는 이번 북측의 조문 방식에 다소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 무슨 외교나 남북 관계에 앞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에 해당되는 예의 문제입니다. 예. 예. 판문점에서 그 빈소인 연세병원까지 불과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이것은 보통 민간의 경우로 비교해 보면 조문한다고 와가지고 망자의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대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가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는 격식을 차려서 온전히 하지 않을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한 예 또는 비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저는 지난번 하노이 조미 회담에 출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요란스럽게 기차 여행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한 결과를 낳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겉으로는 허한 것 같지만 실속을 차리는 허허실실이 단연 우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북측의 저항이 얼마나 불가피한 것인지를 압니다. 하지만 북측도 달라진 시대에 미안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변통력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 남측과 대화하고 싶지 않으면 김여정 부부장이 빈소에 와서 정중하고 침착하게 참배하고 문상 조문을 하고 공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바로 돌아갔으면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예는 예대로 차리면서 자기들의 자주는 자주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항과 자주의 방식도 상황과 시간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것이 언제나 자주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북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이 보다 더 많은 실속을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북측 지도부의 실사구시 정신이 아쉽게 느껴지는 조문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 6.12 회담, 싱가포르 6.12 회담 1년을 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을 아주 트럼프가 흡족한 태도로 네. 자랑했습니다. 예. 예, 뭐라고 했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이제 11일 백악관 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물론 편지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따뜻하고 매우 좋은 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이 워딩을 보니까는 beautiful letter from 김정은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편지라고 호칭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이제 4번씩이나 했다고 해요. 네. 이것은 평소 우리가 밝혀온 대로 재선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가지고 여론을 대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해결을 원하는 쪽으로 미국 여론을 좀 변화시킨 다음에 네. 이것을 극적으로 타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재선에서 유리한 소재로 결정적으로 재선 당선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트럼프의 정치적 보관이라는 것이
계속 지금 이어지게끔 그런 판단을 이어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그 언행이었다고 보입니다. 네.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뭔가를 타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들어라. 해서 아마 그 미국의 핵심 지도부에서는 조선 측과 진지한 3차 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의견이 공유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네. 폼페이오도 그런 말을 했고 네. 심지어는 그 볼턴도 전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3차 회담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또 비건 이 비건이 곧장 그 실무 회담에 돌입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아주 최근에 몇 시간 전에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발 이 조미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네. 좀 아쉬운 게 트럼프가 이제 북에 대해서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아름답다, 우리 사이 좋다, 네. 계속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립 서비스 비슷한 사탕 발림, 입에 발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실속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지금 좀 속된 말로 얼고 머먹인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경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방한하기로 돼 있죠. 6월 말에. 네. 그 구체적인 그 일정을 말하진 않았는데 28일에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그 G20개국 정상회의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국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을 감안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오슬로에서 트럼프의 방한 전에, 즉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이러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자, 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조미 관계가 잘 타결되고 북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우리는 관여할 생각도 없고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어떠한 필연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도 이 조미 관계가 좀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김대중 회고록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확인한 바인데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미군의 철수를 자기들은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분명히 밝혔더구만요. 또 이거야 다 알려진 일인데 그러면서 그러면 왜 자꾸 미군 철수를 주장하냐 그랬더니 이것은 대국민 인민들의 정서를 감안해가지고 위로하는 말 일종의 영어식의 워딩이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철수를 해야지 유리하다는 판단 그런 정세 변화가 없이는 철수를 안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북에서도 그것을 철수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 북이 김일성 주석 이래에 크게 어떠한 자주의 손상이 없는 한도 내에서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되려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실제는 항상 러시아는 말뿐이지 실천은 안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을 함께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이 한국처럼 이런 미래를 지향하는 건 아닌가. 사회주의 체제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논의를 이제 확 바꾸어 가지고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구 의원들과 7월까지 계속 식사 회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6월 1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도 지사 공관에서 저녁 식사 회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일 저녁에는 도내에 지역구를 둔 의원 5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7월까지 일정상 맞는 의원들을 공관에 초대해서 계속 이 저녁 식사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 수가 사실 만만치 않아요. 예. 뭐 2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일단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들도 이 지역의 그 민원 사업이 있죠. 예. 이걸 해결하려면 도지사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그 공차사 그 난동을 부렸던 전해철 의원까지도 이 회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 민주당 내 친문계 부엉이 모임의 수장격인 전해철이 11일 그 이재명 지사와 만났다고 그럽니다. 참 그러면서 말로는 이제 서로 양측 관계자들이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벌써 이런 말을 하는 것부터가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거죠. 예. 없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게 그 적대적 공존인지 아니면 일단 이재명 지사가 이 2심과 3심을 앞두고 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이재명 지사의 목표는 민주당 내의 그 대권 주자로 정식 공천을 받는 데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이 지사의 언행과 행동을 이해 못할 바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 논의 주제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뭔지 마침 그 프레시안에서 그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가 이재명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의 아주 좋은 글을 올려서 예. 네. 우리는 이 글에 근거해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이 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해보시죠. 네, 이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당시 민주당 예비 경선이었던 2017년에 처음 주창을 한 얘기인데요. 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라는 네, 그런 과세 걸. 대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전국인지 모르겠는데 15조 원 가량을 거둔 후 이를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데 배당의 형식이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즉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형 이런 국토보유세의 그 형식을 갖고 있죠. 네. 자, 그런데 바로 그 이태경 그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이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투쟁의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이재명 지사를 꼽았죠. 네. 네. 그다음도 논의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해서 부동산의 이제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재원으로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네. 오명이 있잖아요. 그런 혁파하는 대신 모든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소비력을 늘려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주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 그래서 네. 지역 내 영세 중소상공업자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혜택을 주겠다라는 네. 거죠. 사실 지금 그 지역 그 자영업자들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으로 이제 몰고 가는데 최근에 네. 아주 의미 있는 통계를 제가 하나 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치킨집들이 대거 이 도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데 치킨집들이 대거 도산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는 그 매출액 대비 경비를 통계로 냈는데 오히려 임금 경비는 약간 줄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 반 정도로 줄이고 세 사람 쓸 것을 두 사람을 줄였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나가가지고 치킨집이 도산한 게 아니라 예. 치킨집들이 엄청나게 새로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다 경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선택을 지킨 집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그 아주 민생 정책이 아닐까 네. 이런 판단을 또 낼 수도 있겠네요. 또 그 다음에 한번 더 소개해 주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6월 4일 날 그 도지사 공관에서 진행된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공시지가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공시지가 가격의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높은 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다. 그 다음에 높은 게 단독주택이고 가장 낮은 것들은 상가주택이다. 비싼 땅, 비싼 건물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다.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데다가 공정함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 경기도도 이 문제를 지적해 보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보유세에 대한 주장은 그 추미애 그 전 민주당 대표도 살짝 언급한 바가 있는데 네. 이재명 지사만큼 이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더 가시화시키면서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은 없다는 이태경 이 대표의 말은 전혀 틀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에 이제 보면 보통 이제 경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많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새로운 접근의 이 지사의 방법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서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3층, 4층 높이에 밑에 1층에는 뭐 카페나 술집이 있는 이런 상가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가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상복합 건물 있잖아요. 예. 이게 상가주택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실현되어 가지고 입법화까지 많은 그 반대와 난항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만약 입법화된다면 이것은 조선시대의 놀라운 그 개혁책이었던 그 대동법의 네. 취지에 부합하고 또 그만한 효과도 있는 획기적인 그 이재명 표 그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네. 그래서 그 이태경 대표는 이 지사의 이러한 그 정책에 대단한 기대와 그리고 그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앞날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해 정면 대결하는 이 지사의 분투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클 뿐 아니라 민주당 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단내림의 효과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귀하다 할 것이다. 저는 어떤 것을 평가할 때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이런 평가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는 성취를 해야지 의미가 완성되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보다도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노력과 방식, 기술 그리고 그 여론의 호수에서 지지를 얻어내는 이러한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다 같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그 보유세를 때린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세제의 획기적인 그 변화이고 전환임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네. 자, 이 지사가 이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양정철 그 문심, 양정철 측근 실세는 문의 남자. 지금 부산, 울산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이상한 말들이나 계속 하고 있어서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이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네, 뭐 이상한 사람들한테 아주 정상적인 그 또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어떤 일들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예. 먼저 말씀하십시오. 10일 경남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났고요. 그다음에 오거돈 부산시장이죠. 오거돈 부산시장 만났고 그다음에 울산시장을 만났습니다. 네. 근데 그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했죠? 예.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아주 그 좀 엉뚱한 태간절 이게 무슨 개념으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먼저 그 양 원장이 이제 그 양정철 원장이 이렇게 다녀야 지방 정부의 생생한 어려움을 듣고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나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잔소리가 아니라 요청과 당부다. 뭐 여기까지는 뭐 완전히 그냥 분위기 좋은 덕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 지사와 만나기 1시간 전에 그 도청에 도착해가지고 일부 취재진 앞에서 김 지사를 보면 짠하고 아프다. 국회의원으로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 맞는 말이죠.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만 머무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도지사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도지사가 되고 차기 주자가 되면서 하면서 마치 차기 주자를 기정화시키더니 그런 일은 여기서 그런 일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그런 일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 응대하니까 짠하다. 해가지고 이 드루킹 사건을 김경수가 착해서 마치 피해를 당한 것인 양 이렇게 그 사실을 왜곡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이 언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양정철의 언행에 대해서 극문 빼고는 이것을 납득할 만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다음 또 엉뚱한 말. 이 양정철은 무슨 오거돈 부산시장한테는 또 뭐라고 또 이 영어로 얘기하죠. 립서비스를 했죠. 입칭찬을 했죠. 김대중 노무현도 못한 지역주의 극복을 오거돈이 했다. 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가절. 민주당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면 그게 지역주의 극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하나의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지만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서로 손잡고 부산 발전 나아가서 국가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오거돈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양정철 원장이 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평생의 정치적 수건인 지역주의 극복을 이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오거돈 시장이 불굴의 의지로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 뿐이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이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절대 이건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책, 예산 배정으로만 극복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김대중 노무현도 못했던 정치적 수건이었던 지역주의 극복을 오거돈 시장이 해가지고 새로운 행정의 작을 열 뿐이다. 아직도 노무현의 그 정책적 오류였던 지역주의 극복을 시도한 그 오류를 그러한 그 내심 마인드를 양정철도 가지고 있어서 그 우려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면서 동시에 산업화의 성지인 곳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진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이 오늘날 수준 높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꽃으로 피었다 해가지고 이 지역에 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따로 특별히 띄워주는 발언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발언은 전국적으로 다 보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에 또 그 송초로 울산시장을 만나가지고 네, 또 엉뚱한 말을 했어요. 오전에 네. 부산시장 만나고 오후 네. 4시에 울산시장을 만났는데 여기서는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생각한다. 네. 송 시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성과가 나고 있지만 저희가 더 도움이 돼서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울산이 팔딱팔딱 뛰어서 강심장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언론에서 자꾸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하는데 실제 복심은 송철호 시장이고 네. 송 시장이 팔전국의 불굴의 의지로 어려운 곳 울산에서 새로운 울산 정부의 권력 교체를 이뤄냈다. 아마 그 현대중공업 법인 분할과 한국조선해양 본사 서울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마 그 관리대도 열고 삭발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송 시장이.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니까
양 원장이 마음이 아프고 애잔하다. 마치 그 조선시대 무슨 무능한 상간만마가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네. 무능한 상간마마가 아니라 네. 그 탐관오리가 네. 그 기생하고 임기가 끝나가지고 떠나갈 때 네. 사귀던 기생하고 네. 헤어지면서 하는 말. 왜냐면 집에 데려가면은 이제 마누라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짠하다 이런 말하는 거. 원래 이제 송시장이 예. 그 노동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울산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뭐 복심 진짜 복심은 내가 아니라 송시장이다. 복심이 뭐가 중요해요? 대간절 민주주의 국가에서 와가지고 완전히 서로 그냥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복심이다 해가지고 복심 과시하고 다니는데 이 양정철의 어떤 이 소영웅주의 그리고 양정철은 분명히 총선에 출마할 거거든요. 이거 자기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자기 과시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밖에는 비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총선에 나간다면 지금 이런 행보 자체는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깝지 않나요? 사전 선거 운동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그 구체 증거는 끄집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민주연구 원장 자격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친문 감별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논의 괴물반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괴물반스 논의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이것은 우리 방송의 제1의적인 목적입니다. 네. 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래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전남 영광에서 그 농촌 활동하는 분들과 농촌 활동을 하고는 싶지만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우리 그 자주인학회와 백권대학 회원들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총회를 개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총회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냥 면회로 바꿨습니다. 면회. 네네. 예. 이 면회에는 참가자가 폭주해서 더 이상 이 참가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명기 선생님이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주 상쾌하게 말씀하신 우리의 3B 원칙, 국가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속대중과 영합하지 않는 우리 김갑수 TV 소리방송 민심이 갑이다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투척해 주시는 자율청취료의 의거에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한여름이 지나갈 무렵 8월부터는 아마 광복절쯤이 될 것 같아요. 8.15. 네. 우리 방송의 영상 방송을 이 소리 방송처럼 매주 이 정례화해서 우리 방송을 그 소리 방송 대 영상 방송의 비율을 1:1 이상으로 좀 높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TV의 자율 시청료 및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220-23-268-01입니다. 부담 없이 우리 방송이 볼만하고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기나 액수에 상관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투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 방송 운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책 판매가 있습니다. 김갑수가 쓴 1000페이지가 넘는 100권 이상의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책들은 모두 2000년대 이후, 즉 21세기에 발간된 동서양의 자주적 관점에서 선별한 책들입니다. 백권대학은 고가 1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또한 김갑수의 역사물 세 종류, 미래를 위한 과거와 그리고 코리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역사 팩션, 전쟁과 사랑, 그리고 1910년대 20년대의 독립 항쟁담을 배경으로 하는 역시 역사 팩션 압록강을 넘어서
이 세 권을 판매합니다. 세 권만 구입하실 분은 6만 원을, 그리고 100권 대학만 구입하실 분은 10만 원을, 그리고 이 네 권을 다 구입하실 분은 15만 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010-5264-2300에다가 책을 받으실 분의 성함과 주소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해당 대금을 투척하시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바로 책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부담 없는 투척, 그리고 이런 공지가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스트레스라도 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전달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마신사 1차 답사를 다녀왔죠. 중국 그 호람성과 그 장시성을 네.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이 마신사 2차 답사는 주제를 약간 변형해서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와 당나라를 제일 주제로, 그리고 제2주제를 중국 홍군 혁명과 현대사로 정해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 그리고 그 중국 홍군의 이 혁명 수도였던 연안과, 그리고 서북으로 더 올라가서 우치현과 쯔단현 등을 돌아보는 이러한 마신사 2차 답사 일정이 2019년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로 진행됩니다. 참가 요금은 총 경비 185만 원인데요. 20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신청 중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02-722-4434 길벗 투어로 신청금과 함께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자세한 이 답사 여정이나 노정을 알고 싶어하면 역시 길벗 투어 02-722-4434 경복수 실장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충 모아서 비행기를 타고 시안에 가서 시안과 연안 왕복은 고속 열차를 이용하는데 편도당 2시간 30분 거리니까 서울 부산 거리보다 거의 조금 더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안에서 우치를 가는데 버스로 3시간, 우치에서 쯔단현은 1시간 30분, 쯔단현에서 연안은 다시 1시간 30분 거리에 있고요. 무엇보다도 진시 황릉과 병마용 갱은 이건 뭐 세계적인 그 문화 유적지죠. 이 밖에도 중국 최대의 역사 박물관인 섬서성 박물관 등 여러 가지 흥미롭고 유익한 이 노정이 계획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버스 이동 시간과 그리고 호텔 세미나실을 예약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약 8시간 정도의 중국 고대사와 현대사 특강 강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항상 늘 그 일반 뉴스 회사에서 모집하는 답사보다도 빨리 모집되고 그리고 수준 높은 학습 답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자주인학회와 백권대학 그리고 김갑수 TV의 이 학습 답사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뿐만 아니라 이 여행 업계에서도 선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유투어에서 이번에 새로운 상품을 냈는데 상품 이름이 탄탄탄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여행 일정도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탄탄탄 정도 되는 명칭은 좀 이렇게 그건 좀 이렇게 이 소유권 같은 게 있는 명칭인데 그랬어요? 예. 네. 중앙아시아와 이제 실크로드를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러면 이름을 탄탄탄이라고 했어요? 네. 탄탄탄이라고 했어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네. 아무튼 뭐 좋은 거 갖다 써먹으라고 하세요. 더 좋은 것도 지어내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거
별로 어려운 그 장명은 아닌데 예전에 그 서른도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 그 가수의 그 노래 중에 뭐가 있어요? 다 함께 차차차. 아니, 다 차차차입니까? 예. 저 차차차에서 유추한 이름인데.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논의로 들어가죠. 빤스 목사, 괴물 네. 빤스 전광훈. 예. 지금 이 인간이 요즘 좀 이렇게 도를 넘고 있죠. 네. 네, 예전부터 도를 넘었는데 지금은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좀 그 우리가 좀 유쾌하게 이런 논의는 심각하게 하면 좀 불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유쾌하게 좀 그 괴물 빤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이 전광훈의 최대 문제는 인류 모두의 그 공통된 의상인 빤스를 너무 모독하는 데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엉뚱하고 썰렁한 유머인 줄은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네. 빤스가 무슨 죄가 있다고? 빤스 얘기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 아닌가요? 네, 네, 오래됐어요. 2005년 1월에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요. 아마 모르는 분이 있어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광훈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이 성도가 내 성도가 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네. 또 하나는 인감증명서를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똥이다. 이래서 빤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빤스 목사하고 이제 에어장 목사하고 그 양대 목사였어요. 에어장. 강명수 선생님 에어장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아 몰라요. 그 강명수 선생님은 아주 예. 어려운 건 잘 알면서 쉬운 건 잘 모르나요? 그 아. 에어장 목사.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추락한 목사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그런데- 인천 목사인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동양이신데 예. 이 간통 함량을 적발되니까 네. 이 에어장 목사께서 그 베란다로 나왔다가 벌거벗은 채로 그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잡고 버티다가 그 힘이 딸려가지고 추락해서 이 영면하신 그러한 목사로 에어장이 또 유명했죠. 순교죠, 순교. 예. 순교요? 순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모독이야. 그 좀 이렇게 그 조롱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건 순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게 두려웠나 그걸. 그래서 에어장 유명했잖아요. 그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참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전광훈도 크게 보면 불쌍한데 이걸 불쌍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부작용과 해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한번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 전광훈은 어떻게 이 바로하는 모습을 보였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박근혜와 감방 교대하라고 했죠. 했죠. 네. 그 이전에 6월 5일에도 한번 네.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거를 한 걸로 아는데 네, 그때도 하야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11일 오후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는 네, 박근혜와 간방 교대해라.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셔놓고 너는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한기총이라는 그 기독교 무슨 협의 단체에 무슨 뭐 회장 비슷한 게 됐잖아요. 네. 대표가. 대표 회장이죠. 이 한기총이 참 문제가 많죠. 원래 이 전광훈은 지금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아,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라는 관변단체 대표고, 그 다음에 영화 건국 대통령 이승만 후원회장 또 예. 했어요. 네. 네. 그건 기억난다. 그런데 원래 이 한기총이라는 것이 이제 설립된 지 30년이 됐는데 1960년대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지지하던 시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한국교회협의 NCC가 있잖아요. 네. 네. 삼선 개헌을 반대했거든요. 그러자 이 반대에 반대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을 지지하면서 출발한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대북 이 포용 햇볕 정책에 반대했고, 물론 그 사립학교법에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235개 지역연합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역연합회요? 네네. 아니 이미 교회 그
교회 연합회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잖아요. 네네. 현대볼트 지역연합회까지만. 정치단체입니다. 아 정당으로 치면 분회예요. 지역위원회. 네. 그리고 235개 지역연합회 회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장경동이가 맡고 있어요. 장경동 목사. 장경동이 이번에 야. 특이한 발언을 했죠. 예. 아주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어요. 이 장경동. 그런데 이러한 그 장경동도 뭐 우리나라 그 5대 이 또 목사 중에 속해요. 또라면 또라. 예. 예. 그런데 이 장경동도 아주 막 무시무시한 말을 해가지고 뭐 그냥 그냥 북한 주민을 뭐 몇 천만을 어떻게 네. 뭐 한 사람이 하나씩 네네 해결해서. 네네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했는데 지금 이 전광훈이가 의회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2008년에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랑실천당 창당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 3석을 목표로 하면서 이때 창당 발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목회자가 무려 1만 204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0명씩 신도를 확보하면 120만 표를 얻겠다 해서 기독교 정당을 했는데 19대 총선 비례대표 지지 1.2%를 얻었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 지지입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2.63%를 얻었어요. 62만 표. 그러니까 이 전광훈이는 내년 총선에서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2석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이 한국기독당이 1%를 넘긴 건 2004년부터니까 정말로 이 내년 총선에서는 국회 입성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1000만 시청자를 조직하고 지역구수에 맞게 253개 아까 253개가 235개가 지역구수예요. 253개 지역연합회를 만들겠는데 바로 이 지역연합회장이 북한이 침략해오면 남한 사람 2천만 명이 목숨 걸고 북한 사람 2천만 명이랑 같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열심히 아기를 낳아서 보원하자는 주장을 폈던 장경동 대전 중문교회 목사예요. 그러면서 전광훈은 이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는데 60 이상 된 이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아줌마니 이 신도들을 꽁대로 내버릴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라가 그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기로서니 이런 목사가 이렇게 방치돼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추종하는 인간들은 또 뭐고 무엇보다도 이 전광훈이를 호위하면서 나타난 이재호와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한 정치인가. 더더군다나 이재호와 김문수는 옛날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 아닙니까. 참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면 정말 추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게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급작스럽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교안도 네. 그 대표가 됐을 때 정광훈을 만났는데 네. 정광훈한테 제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 하시겠습니까? 라고 입각을 제의했군요. 네. 황고안이. 황고안은 전도사 아니에요. 예. 네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이승만 영화 만들고 막 이런 거 한 게 맞다는 말이 네.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황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기억하는 이어가는 이어가는 세 번째 이승만 박정희의 후계자가 네. 황교안이 됐으면 좋겠다. 황교안. 참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좀 이렇게 이 대중들이 너무 일부 대중들이 너무 우매하고 또 실제로는 너무 소외되고 외롭다 보니까 어떤 그 작은 그 희망은 보여도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현상. 여러분들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빠는 인간 소외의 지름길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실제로 그 빠질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해롭게 작용한다는 점을 꼭 아시고 어떤 정치인을 지지는 할 수 있지만 빠질은 하지 말자. 빠질이란 점에서는 정상적인 빠질이나 전광훈에 대한 빠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 전광훈이 계속 이상한 짓을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백석대,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이 교단 이런 데가 한 개 쪽을 탈퇴하거나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뭐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나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문제는 되겠죠. 그리고 그 NCCK에서 그 바로 이 광기에 몰입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이 극렬한 그 바대 성명을 냈죠. 제가 동영상을 봤더니 아주 웃겨요. 전광훈이가 그 문재인이 끌어내고 이제 박근혜하고 교대하다고 하니까 어떤 노인네 분이 전광훈 내려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에 있었던 그 전광훈이 부하가 이거 뭐야 하고 나가고 이제 드러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하니까 그 노인네 뒷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여기자가 전광훈이한테 가서 막 질문하니까 좀 당돌한 질문을 했는지 몰라도 이거 뭐야 너 나가 전광훈이가 그러면서 그냥 욕도 막 무지하게 잘해요. 이런 씨발 새끼 막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이재호, 김문수가 동석을 하는 이 추한 이 정치인의 말로 친이 계열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 전광훈을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전광훈이 하는 얘기가 3년 기다리면 물러날 텐데 왜 너는 문재인을 하야라고 하느냐 해놓고 그렇게 말해놓고 과연 대한민국이 3년 후에는 있을까요? 이걸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그 성도들 같이 고발됐어요. 내라는 모 선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빠질이 심해지면 이 수준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고 나는 빠가 아닌가 한 번을 자기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 김갑수 TV의 소리방송 민심이 갑니다. 절대 특정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특정 세력을 위해서 사실 이상의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 넣어주시는 댓글들을 저희들이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이재명 방송을 할 때 거기에 극소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빠지를 여지없이 노출하는 이 유튜브 댓글 참여자도 있어서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수고들 하셨는데 이것으로 좀 마칠까요? 저는 내일 또 농촌 활동으로 내일 아침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방송과 농사를 이렇게 겸하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